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도덕의 이중성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 구별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특성 중 하나가 인간은 도덕성을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전국시대 사상가 맹자는 네. 인의 예지가 없으면, 인의 예지가 도덕이죠. 인의 예지가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라면서 도덕성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양에서도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는 실천이성 비판이란 책에 맺은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늘 새롭고 더 한층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도덕 법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맹자와 칸트 모두 우리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맹자나 칸트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다. 이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예. 그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도 보면 주변에 좀 그거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성을 가졌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겠지만 그걸 현실에서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뉴스 보면 인면수심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를 정도로 잔혹한 범죄가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교관을 밝힌 내용인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내가 믿는 종교는 정직함과 자비, 명예, 순수함, 경건함의 종교이다. 이웃사랑과 사람 사이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종교이다. 예. 나아가 통합의 종교이다. 피부색, 성,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완전히 평등한 종교이다. 예. 이 말 한 사람 누굴까요? 훌륭한 사람. 그죠? 근데 앞에 말을 한 사람은 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에? 자기 종교관이라고 밝힌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요? 예, 맞습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엄청난 테러를 명령한 사람 입에서는 도무지 나오기 힘든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종교적 믿음도 강하고 박애주의자로서의 면모도 가지면서 동시에 잔혹한 살인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 이중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도덕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요즘 내로남불이라든지 그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도덕의 이중성,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좀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예, 그죠? 예. 러시아 출신의 윤리학자인 미하엘 쿨리세르는 과거 유럽의 인류학자들이 여행기를 쓴 걸 분석한 끝에 네. 인간 집단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윤리 체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윤리 체계는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고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두 번째 윤리 체계는 공동체 구성원이 타인을 대하는 행동 방식을 규정한다. 첫 번째 윤리 체계는 온화함, 선함, 연대, 사랑, 평화를 명령하고 두 번째 윤리 체계는 살인, 약탈, 정오, 적대감을 명령한다. 첫 번째는 집단 내부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이고 네네. 두 번째는 외부인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쿨리세르에 따르면 인간은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전혀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집단에게는 사랑, 연대 이런 걸 강조하지만 외부 집단에게는 정화, 적대감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좀 관대하고 네.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네.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진화 생물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인 프란츠 부케티처는 도덕의 두 얼굴이란 제목의 책에서 인간이 도덕적 이중성을 갖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명령이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인간도 생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존재죠. 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걸 획득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가 정한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의식주 등 생물학적 요구를 해결해야겠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생물학적인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것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도덕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케티처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도덕적 이기심을 문제 삼아 지적하는 건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가족이나 근친의 안녕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야 좋은 친구의 안녕에 의미를 둔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혀 불편해할 필요도 없다. 도덕주의자들이 치켜든 손가락이 인간의 이기심을 지적하지만 인간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케티처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이중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해봐야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예컨대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 든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해봤자 현실적 변화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나 도덕적 이중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네. 이기심에 대한 지적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논쟁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도덕적 이중성이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이 외부인에 대한 혐오나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기센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에카르트 볼란트는 인간의 본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덕적 이중성은 진화의 실수도 유전자의 오류도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도덕은 반드시 이중성을 띠고 나타난다. 도덕이야말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벌이는 사회적 충돌에서 가장 유용한 승리 전략이기 때문이다. 내부의 윤리적 결속력이 강할수록 집단의 융화력도 강해지고 외부를 향한 투쟁 능력도 향상된다. 그러니까 볼란트에 따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이중성을 가지는데 이게 투쟁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덕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딱 규정을 한 뒤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기준이 선이고 정의다라고 제시를 하면 네.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강력한 투쟁심을 갖게 되고요. 그럼 이런 방식들은 사회적 충돌 상황, 예컨대 요즘 같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중성이 사회적인 투쟁의 도구나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덕적 이중성으로 인해 편가르기를 한 뒤에 상대 집단을 적으로 규정을 하면 투쟁심은 물론이고 인간의 심성을 잔인하게 만들 위험도 생기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볼란트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적을 정신적으로 격리하면 사례를 꺼리는 성향이 감소한다. 그리고 오직 자기 윤리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자신은 선하지만 적은 선하지 않다고 확신할 때 사례를 꺼리는 성향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인간적인 면모는 줄어들고 대신 악마적 성향이 발동하기 쉽다는 거죠. 예컨대 중세시대에 마녀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이때 마녀로 지목된 대상이 자기 가족이면 연민의 감정이 먼저 생깁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대상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여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도덕적 이중성은 사회적 투쟁을 촉발하고 인간의 야만성을 깨우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중성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카티처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외부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외부인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외부인과 거리감을 없애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단 바깥에 있는 외부인과 좀 접촉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이중성은 생물학적 요구에 따른 행동 양식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집단의 경계선을 그어서 내부 집단, 외부 집단으로 구분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점점 외부인을 배척하고 정오하는 성향이 강화되거든요. 네.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그럼요. 없습니다. 네. 또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보다 통합적인 집단 도덕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국민들을 특정 지역이라든지 진보 보수 등 정치 성향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경계를 좀 더 넓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네. 나아가 내 나라 내 민족의 이익만이 아니라 생각을 좀 넓혀서 우리 모두가 지구촌 세계 시민이다라고 경계선을 확장하면 도덕적 이중성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